안녕하세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전라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지역이 표고버섯, 소고기, 삼합으로 유명한 고장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짝 힌트가 될까요? 이렇게 좋은 지역인 전라도 한 동네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면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자한테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라며 좋아하셨죠. 면사무소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민원인들 상대하는 일이 적성에 딱 맞기도 했습니다. 가끔 악성 민원인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세요. 처음에는 잘 모르셔서 화내시다가도 잘 설명해 드리면 다 이해하고 감사하다며 말씀해 주시고 가시니 이런 성취감 때문에 지금껏 일하고 있나 봅니다. 남편과도 여기서 일하다가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처음에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라며 소개를 해줬습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남자라길래 처음에는 호기심에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나가보니 듬직하고 남자다운 인상에 훈훈한 얼굴을 한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농사꾼이라고 해서 기대 안 했던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멀끔한 사람이 나와 있어서 호감이 생겼어요. 처음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데 길게 대화를 할수록 참 속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아버지를 보며 성실한 땀의 가치를 배웠다는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배울 게 아직도 많아요. 지금은 표고버섯 재배 중인데 나중에는 아버지 일도 배워서 소도 키우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내려고요.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저는 매일 같은 일만 하다 보니까 지겨울 때가 있는데 일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일이 지겨울 만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그것도 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제 일에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지겹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라도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제 일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남편은 상대방을 볼 때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며 북돋아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참 속 깊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몇 번 더 만나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얼마 앞두고 악성 민원인이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탓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면사무소로 들어와 상황을 보고는 수습에 나섰던 겁니다. 제가 수습하려고 애를 써봐도 소용없던 상황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노발대발 하시면서 고성을 지르셨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동네 무슨 신분증이 필요한데? 나 저기 아랫집에 산다니까. 그래도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도 서류를 떼드릴 수 있다니까요.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신분증을 달래?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할아버지를 말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유,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저기 아랫마을에서 뵙던 것 같은데 저 기억하세요? 에? 아, 그 김씨네 아들이네. 내가 지금 답답해서 그런데 여기 직원한테 나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줘. 제가 뭐라고 제가 말한다고 믿으시겠어요. 저도 신분증 없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녁 시간인데 저랑 나가서 밥이나 드세요. 하우스 때문에 안 그래도 여쭤볼 게 많았어요. 남편네 집안이 워낙 크게 농사를 하니 그 근방의 마을에서는 대부분 알아보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남편이 임기응변으로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이 가끔 서로 다 아는데 그냥 해달라며 고집을 피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쩔쩔맸는데 남편 덕에 분란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참 침착하고 듬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힘들 때마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면 금세 풀릴 정도랍니다. 가만 보면 이런 남편의 성격은 아버님을 닮은 듯해요. 아버님께서는 소문대로 소를 70마리 정도 키우시는 축산 농가를 운영하셨습니다. 농가밭도 꽤 가지고 계셔서 동네에서는 소문난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정말 겸손하시고 알뜰한 분이세요. 처음 시댁에서 가족들과 인사를 하며 밥을 먹는데 아버님께서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농사꾼 집안이라 공무원 며느리를 볼 줄은 몰랐는데 우리 잘 지내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잘하는 게 없어서 아버님께서 많이 알려주세요. 저 알려만 주시면 금방 배우고 잘해내요. 싹싹하기도 해라. 아주 복덩이가 굴러왔네. 아버님은 저를 보며 복덩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어머님도 옆에서 저를 보며 참하고 착한 며느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는 아버님, 어머님, 시숙님까지 총 4식구였어요. 시숙님은 서울에서 유명 대학을 나와서 사업 중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때는 시숙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남이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큰 회사 다니다가 거기서 일 배워서 지금은 자기 사업 하는 거야. 공부 안 시켜도 알아서 하더니 이렇게 자기 사업도 척척 해내고 산다니까. 어머님은 시숙님만 집에 오면 꼭 이렇게 칭찬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런 시숙님을 보면서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도 성격이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묘하게 시숙님은 시골보다는 서울이 좋다며 시골에서는 큰일을 못한다며 은근히 깎아내렸거든요. 서울에서 저만의 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서울에 있어야 큰 돈도 벌고 큰일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서울을 참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으니 아무래도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스스로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서울로 대학 간다고 마을에 플랜카드도 걸릴 정도였으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었겠다 싶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대학 갈 때까지도 늘 1등만 하던 수재였어요. 그래서인지 사업 초기인데도 반드시 잘 될 거라며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남편은 항상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시숙님은 농사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시숙님의 말에도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잠시 고향에 내려오면 자고 갈 법도 한데 그냥 올라가곤 했어요. 보통 명절에 고향 내려오면 하루 자고 가곤 하잖아요. 시숙님은 자고 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님이 반찬을 싸주면서 시숙님 보고 자고 가라는데 시숙님은 어머님께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짐도 하나도 안 챙겨왔어. 그냥 올라갈래. 그리고 서울에 있다가 여기 오면 소똥 냄새 나서 못 자겠어. 나도 잠을 자 일할 거 아니야. 냄새가 뭐가 난다고 그래. 너 여기서 학교 다니고 다 했던 거 잊었어? 엄마, 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늦게 가면 길만 막히고 힘들어. 그러시던지 올라가서 일 잘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일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시숙님은 꼭 이렇게 미운 말을 남기곤 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시숙님이 사업을 하니까 바빠서 그런 거라며 애써 이해해주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서운해하셨지만 사업하는 아들 혹시라도 일에 방해될까 봐 내색조차 안 하셨어요. 그렇게 시숙님이 가시고 나면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며 있었어요. 결혼 후 한 집안에 너무 다른 성향의 두 아들을 보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알던 시숙님의 모습은 극히 일부였어요. 제가 임신했을 무렵 시숙님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시숙님이 하던 사업이 성공했다고 말할 만큼 잘 될 때 결혼을 하셨죠.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반년 만에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형님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시숙님 사업이 어려워지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알뜰살뜰 살림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랑도 꽤 가깝게 지냈어요. 명절에만 만나긴 했는데 한 번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죠. 그래서 형님은 걱정거리가 있으면 제게 전화해서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앞섰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속이 답답해서. 남편이 사업도 어려운데 비싼 차를 뽑았지 뭐야. 네? 아니, 사업이 어렵다면서요. 근데 왜 그런 차를 샀대요? 거래처 만나서 접대하려면 필요하다는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차까지 사오니까 속이 답답해. 저는 시숙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생활비도 없는데 사업 때문에 차를 사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숙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형님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형님과 약속 잡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형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길래 이상해서 안경을 벗겨봤는데 눈 옆에 있는 관자놀이 부근에 멍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형님을 추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울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놨어요. 어떻게든 아껴서 살아보려는데 밖에서 자꾸 술 마시고 술값을 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술 좀 그만 마시고 술값 좀 아끼라고 한마디 했더니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 바가지 긁는다고 물건을 막 던지는 거야. 아니, 술 먹고 물건을 던져요? 형님, 그걸 참고 계시면 어떡해요? 신고는 하셨어요? 당연히 신고했지. 이게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신고했어. 근데 사람 참 안 변하더라. 저는 형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까칠해진 얼굴과 눈 쪽 멍을 보니 제가 다 아픈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형님은 시숙님이 생활비도 안 줘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멍이 드는 바람에 일하던 마트에도 남편한테 맞는다면서 소문까지 다 난 거예요. 아무리 대쪽 같은 여자라도 그런 소문 듣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형님은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숙님은 그걸 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일한다며 술만 마시면 욕하고 폭행을 했던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밖에서 일이 안 풀린다고 집에 있는 아내한테 화풀이 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시댁 어른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형님과의 불화가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채 시숙님께 전화해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사업 접고 내려와. 그게 뭐 하는 거야? 너나 시골 총구석에서 살아. 원래 사업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야. 곧 해결될 거니까 신경 끄고 넌 버섯이나 따면서 살아. 시숙님은 남편의 말에 자기를 무시한다며 되려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면서 한숨을 내쉬었고요. 저는 혹시나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워서 형님께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하지만 걱정했던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결국 시숙님과 이혼하게 됐다면서 제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나 이렇겐 더 못 살아. 동서도 알지? 나 정말 저 사람 옆에서 힘들게 버텼던 거. 알죠.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 저번에 저 사람이 술 먹고 때리고 물건 던지면서 욕하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더라. 나 정말 더는 못해. 형님은 목 놓아 울며 말했어요. 시숙님이 이혼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시숙님 사업이 기울어져 간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형님에게 가슴을 치며 사과를 하셨어요. 자식 잘못 키웠다며 어머님도 고개를 못 드셨습니다. 항상 집안의 자랑이던 시숙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형님이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잔소리도 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답게 지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숙님은 사업이 거의 망해가자 그렇게 싫다던 고향에 금송아지라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들락거렸습니다. 정말 시커먼 속이 훤히 보이지 않나요? 소똥 냄새 난다고 그렇게 아버님 농가에는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을 도와서 소 여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아버님과 반주를 하면서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 제대로 해볼게요. 그냥 사업 접고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겠어? 여기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 그냥 내려와서 우리랑 지내자.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세요. 결국 마음 약하신 아버님은 시숙님의 망해가는 사업에 2억 정도 되는 돈을 보태주셨어요. 참 부모라는 게 자식 일에 언제까지 도움을 줘야 할까요? 그때는 시숙님이 처음으로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거라서 가족들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 도움 받았을 때는 사업도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려운 위기는 벗어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숙님은 욕심이 끝도 없었어요. 이렇게 잘 될 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면서 아버님을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에 돈이 없었으면 시숙님이 그렇게까지 시골에 내려왔을까 싶네요. 정말 전라도까지 매주 내려와서 아버님 옆에서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아버님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네 형도 사업이 잘 돼야 너처럼 가정 꾸리고 살지. 언제까지 혼자 살 수도 없고 너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 형 매번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말할 게 뻔해요. 에휴, 그래도 아들인데 너도 자식 키워봐라. 어려울 때 외면할 수 있는지. 아버님은 남편의 만류에도 시숙님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자식이니까 외면하기 힘든 아버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남편과 저는 계속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시숙님도 얼른 자리 잡고 남편처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아이를 키우면서 세 식구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 아들을 보면서도 아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유, 우리 장남도 이렇게 처자식이랑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부모님들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시숙님은 아버님께 돈을 몇 번 빌려가더니 사업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라도 한 건지 시숙님은 갑자기 재혼할 사람이라며 낯선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여자가 가장 잘 안다고 인상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첫 번째 형님은 인사 왔을 때부터 싹싹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인사 온 예비 형님은 왠지 인상도 안 좋고 질 나쁜 사람 같았어요. 옷차림도 뾰족 구두에 짙은 화장까지 하고 와서는 인사를 하더군요. 예쁘장한 얼굴에 키가 커서 첫 번째 형님과는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는 말처럼 예비 형님은 말투도 참 저렴했어요. 처음 인사 와서 아버님께 통성명을 하고는
바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이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사업에 도움도 많이 주셨다고요. 소가 돈이 되긴 하나 봐요. 그냥 봐서는 냄새만 나고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신기하네요. 대단해요. 소 키워서 돈 버는 집은 처음 봐요.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저 말을 듣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처음 인사 온 시댁에서 할 소린가요? 재벌집에 인사 가도 저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숙님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아버님과 어머님 돈 많은 분들이라며 시댁에 잘하라고 으스대더군요. 정말 모르긴 몰라도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예비 형님을 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말투가 왜 그래요? 아직 가족도 아닌데 말 가려 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말이 편하게 나왔나 봐요. 죄송해요. 신경 써서 할게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도 그저 실실 웃기만 하는 시숙님을 보니 제대로 홀렸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인상이 안 좋다면서 재혼을 반대했는데 시숙님이 끝까지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면서 엄청 고집을 부려서 재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딱 시숙님한테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과 달리 1년 넘게 잘 사는 듯 싶었습니다. 고향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했어요. 어머님도 돈 타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며 안심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야반도주 하는 사람처럼 대뜸 시숙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날은 아버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시댁에서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 행색이 지저분한 시숙님이 서 계셨어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숙님은 거실로 들어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나마 남은 돈까지 다 빼서 도망갔어요. 나 이제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누가 도망갔다고? 큰 며느리가 도망을 가? 네, 저 망했다고 그나마 남은 돈까지 위자료로 생각하겠다면서 다 가져갔어요. 세상에 남편 사업 망했다고 이렇게 망하자마자 도망가는 사람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도 첫 번째 형님은 아르바이트에 부업까지 하면서 시숙님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 때리고 욕하더니 나쁜 여자한테 제대로 당한 거예요. 나쁘게 살면 천벌 받는다더니 시숙님은 사업도 망하고 한 푼도 없어서 정말 거짓골을 하고 시골로 도망왔던 거였어요. 매번 금이 환영하겠다며 떵떵거리던 시숙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시숙님을 달래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당분간만이라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시숙님은 시댁에서 지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던 사람이 시골에서 믹스커피 마시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어딜 가나 카페 있다지만 시숙님이 좋아하던 유명한 카페는 시내로 나가야 있었어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맨날 저만 보면 툴툴거리면서 말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커피도 안 마시고 사나 무슨 카페는 시내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커피 안 마신다고 안 죽어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주방에 있으니까 타서 직접 드세요. 그런 커피 말고 기계에서 내린 커피 말이에요. 가만 보면 재수 씨 촌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촌스러워도 생각하면서 잘 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업 다 말아먹고도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커피 타령하면서 서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날 저녁 또 아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아무리 부모고 자식이지만 철면피라고 생각했어요. 시숙님은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할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랑 살면 안 되겠니? 그러다 또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이번엔 진짜예요. 대학 선배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돈 좀 보태서 더 확장시키면 된다니까요. 저번에도 확장시킨다고 돈 빌려갔잖아. 벌써 그 돈이 몇 억은 될 텐데 그냥 여기서 돈 벌라니까. 그 형 해외로 유학도 다녀오고 진짜 똑똑한 형이에요. 저한테 이게 기회라니까요. 제발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저 못 믿으세요? 혼자서 공부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회사도 대기업 다녔잖아요. 걱정 마시고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세요. 이번에 망하면 정말 사업 다시는 안 할게요. 그렇게 몇 시간을 어머님과 아버님을 붙들고 설득하다 끝내 사업 자금을 받아내더군요. 어머님은 끝까지 고민했는데 아버님께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소 50마리와 농까지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결국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시숙님은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버님의 결정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젊으실 것도 아니고 노후도 생각하셔야죠. 형이 정말 아버지랑 어머니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돈 받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할 만큼 하셨으니까 정말 그만 도와주세요. 그래, 나도 장남이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준 거야. 잘 되길 빌어줘야지. 아버님도 정성으로 키운 소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한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몰랐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 몰래 시숙님을 도와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님께 그만 도와주라며 말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사업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소문자자했던 시숙님은 큰 사기를 당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선배라면서 시숙님은 뒤통수 제대로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해서 잡지도 못하네요. 정말 이 정도면 숨만 쉬고 살았어도 빚은 없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사기당하고 내려왔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라면 부모님 보기 죄송해서 더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시숙님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매일 시댁에서 술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면 욕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골칫거리가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님도 집에서 술 취한 채 널브러진 시숙님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너한테도 면목이 없다. 어떡하면 좋니?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아주버님 도와주지 마시고 여기서 정착하게 도와주시면 되죠. 아버님은 시숙님이 고향에 내려온 뒤부터 한숨이 늘어갔어요. 누구보다 장남을 믿었고 지지해 주신 만큼 실망도 크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숙님은 이런 아버님의 진심도 모르고 망나니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굴었어요. 며칠 새 수척해진 아버님이 걱정스러워서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과 아버님이랑 저녁을 하려고 혼자 시댁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다 차리고 두 분과 밥을 먹으려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시숙님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혀를 차면서 술 마셨으면 그냥 방에 가서 조용히 자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깊은 한숨을 쉬면서 밥이나 먹자며 말하고서 한술 뜨시려는데 갑자기 시숙님이 달려와서 밥상을 발로 차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엉망이 된 바닥을 보면서 시숙님께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숙님은 갑자기 기가 차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사업 좀 망하고 사기까지 당하니까 손윗 사람한테 소리도 지르시네요. 재수 씨, 그런 사람이었네. 아버지, 이거 봐요. 내가 돈 없으니까 재수 씨도 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돈 좀 주세요. 돈이 있어야 다시 사업을 한다니까요. 아버님은 시숙님을 보면서 술 깨고 이야기하자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숙님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이미 성인이 된 시숙님을 아버님이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숙님은 집안의 물건을 보이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는데도 시숙님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달려오고 나서야 시숙님을 말릴 수가 있었어요. 저 그때 정말 이대로 맞아 죽나 싶을 만큼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난장판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시숙님 뺨을 치며 너 정신 차리라고 말리자 그제야 시숙님은 지친 듯 거실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 있었냐며 잠에 드는 거예요. 어머님은 속상함에 눈물 흘리시고 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바닥을 치우셨고요. 남편은 아버님께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러고도 장남 끼고 살고 싶으세요? 당장 내쫓으세요.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잖아. 지도 속상하니까 그렇겠지. 조금만 기다려주자. 이렇게 매번 받아주니까 형이 더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절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아휴, 미안하다. 내가 너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앞으로 형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 없어도 꼭 전화하세요. 남편은 아버님께 꼭 전화하라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놀라서 청심환을 먹고 잠들었어요. 시숙님이 술만 마시면 폭언폭행을 일삼으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서울에 있으면 덜 무서울 텐데 정말 이러다가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손찌검이라도 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 식구도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어린 아들까지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 등원이나 하원에 신경을 많이 쓸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숙님이 그때는 정말 잃을 게 없어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다 잃었으니까 아버님을 닥달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숙님이 술에 만취한 채로 시댁에 들어가서 마당에 있던 막대기로 집안에 있는 가전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다급한 연락에 남편이 혼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 생길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나중에 새벽에 귀가한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숙님은 술에 잔뜩 취해서 시댁 거실에 있는 TV를 때려 부시고 있었다고 했어요. 술에 취한 시숙님을 말리다가 남편은 손에 상처도 날 정도였어요. 시숙님이 다 때려 부수면서 아버님께 협박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돈 내놔요. 저기 소 팔면 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해 이놈의 자식아. 너 줄 돈이 어디서 그렇게 샘솟는 줄 알아? 아 그러니까 1억 만들어 오라니까요. 내가 2배로 갚는다고요. 제 성격 알죠? 돈 1억 줄 때까지 다 때려 부술 거예요. 돈에 미친 시숙님은 정말 시댁을 깽판을 치다가 남편한테 딱 걸려서 마당으로 쫓겨나오고서야 멈출 수 있었다고 해요. 참 전에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할 정도였어요. 결국 어머님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시숙님께 얼마나 빌려줬는지 내역으로 정리를 했어요. 아버님을 붙잡고 사실대로 다 말하라며 추궁해서 정리해보니 글쎄 그 돈이 벌써 10억이나 됐습니다. 금액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시숙님께 조금씩 보낸 돈까지 합하니까 엄청난 액수가 됐던 겁니다. 아버님도 정리해서 숫자로 보니까 놀라실 정도였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시숙님께 절대 돈 안 해주기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신신당부를 했어요. 당신, 지금 우리한테 남은 돈 우리 노후 자금이야.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10억이면 해줄 만큼 했네. 이 돈 갚으라고 들이밀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알겠어. 절대 내 안 해줄게. 나도 더 이상은 안 도와줄 거야. 아버님도 이제는 정말 질렸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남편도 시숙님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정신 차리도록 하자며 의기투합했어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신 채로 시숙님은 돈 빌려달라면서 때를 쓰듯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거실에서 술주정 부리는 시숙님께 종이를 던지며 말했어요. 이놈 자식아, 그동안 네가 이런 식으로 받아간 돈이 10억이야, 10억. 그런데도 또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10억이나 해줬는데 왜 1억은 더 못 해주는데요? 저 무시하세요? 이 한심한 놈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어머님은 시숙님 등을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시숙님은 끝까지 1억 타령을 했어요. 정말 더는 못하겠다는 듯 그날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하소연을 하다 주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께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집으로 바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제게 참 고맙다면서 손을 잡으며 우셨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다 보니 어머님 마음이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어머님 아버님께 힘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게 고맙다며 말해줬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아무리 이러면 뭐합니까? 당사자가 정신을 안 차리는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숙님은 시댁에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매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갑자기 아버님께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도 농사 배울게요. 이제 사업 안 하고 농사를 배워야겠어요. 뭐? 네가 농사를 배우겠다고? 네. 조카 보기도 부끄럽고 정신 차려서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잘 생각했다.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숙님을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님도 잘 생각했다면서 지금부터 새로 살아보자면서 다독였어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숙님이 정말 정신 차린 줄로만 알았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님과 소이 어물도 주고 밭에서 일하는 모습도 자주 봤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일하는 하우스로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표고버섯 열심히 재배하더니 꽤 규모가 커졌네. 이걸 벌써 10년이나 넘게 했는데 이 정도는 키워놔야지.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농사하려면 너한테 한 수 배워야겠다. 형도 진짜 잘 생각한 거야.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다 보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아버지가 도와주시잖아. 진짜 믿고 따라가기만 해봐. 걱정 마. 나도 이제 열심히 살 테니까. 그때 시숙님 모습을 보는데 눈이 반짝여서 정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숙님이 정말 정신 차리고 피땀 흘려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시숙님이 기특해서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고기도 먹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믿음을 먼저 배신한 건 시숙님이었어요. 2주일 정도 아버님과 남편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댁에 반찬 주려고 갔다가 수상한 시숙님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대문에서 아버님과 마주쳐서 같이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다급하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시숙님이 안방을 초토화시킨 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시숙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너 이놈의 자식 뭐 하는 거야? 에이씨,
그러니까 내가 돈 해달라고 했을 때 1억만 해주면 좋았잖아요. 뭐야? 너 그놈의 돈 타령을 아직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총구석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 줄 알았어요? 나 아버지 밭에서 농사 배우는 거 말고 그 밭 팔아서 사업 제대로 해볼게요. 시숙님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에 아버님 땅 문서를 찾고 있던 거예요. 그동안 일 배우는 척하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귀중품이나 서류를 어디다 보관하시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믿는 거 아니라더니 자식 믿었다가 발등 제대로 찍히신 거예요. 아버님은 시숙님을 보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기왕 열심히 키운 거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정말 기가 차는 시숙님의 말에 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벽을 짚으시는데 시숙님은 원하는 걸 찾았는지 밖으로 달려나가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부축해드리고 시숙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급하게 달려나가는데 마당에서 시숙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 망나니 같은 자식, 너는 이제 자식도 아니야. 마당으로 가보니 어머님께서 곡괭이를 들고 시숙님을 때리고 있었어요. 시숙님은 도망도 못 가고 이리저리 몸을 피하기 바빴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내려치면서 시숙님께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죽어 이놈 자식아. 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애초에 남남처럼 살자. 내가 너를 더 보면 내 명에 못 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안 보이는 데서 나가 죽어 이 자식아.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진짜 이번에는 성공한다니까요. 누가 너 보고 떼돈 벌어 오랬어? 내 돈 들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나가 이 자식아.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맞던 시숙님은 결국 훔쳐가려던 문서와 도장을 전부 마당에 두고 몸만 겨우 빠져나갔어요. 뒤늦게 온 남편은 마당에 주저앉아서 우는 어머님을 안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 남편 품에 아이처럼 안겨서 엉엉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괜찮아요. 제가 형 근처도 못 오게 단속할게요. 엄마 그만 우세요. 억울해서 못 살아. 나 억울해서 못 산다고.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다는 게 억울해서 못 살겠어. 저는 어머님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모셨어요. 아버님은 속상하셨는지 엉망인 집을 조용히 치우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숙님께 화가 잔뜩 나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대문 앞에 던져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 다시 오면 받아주지도 말고 소금 뿌려서 아예 쫓아버리세요. 내가 미안하다. 다 내 죄야. 내가 죄인이야. 형이 나쁜 놈이지 아버지가 무슨 죄예요. 저 이제 형 이렇게 막 나가는 거 두고 못 보니까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할 거예요. 이제 그놈 내 자식도 아니야. 남이야 남. 남도 이렇게는 못할 거다. 나쁜 자식. 아버님은 남편의 말에 이제 자식도 아니라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절대 안 받아준다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님도 그날 이후 한동안 알아놓으셨다가 점차 회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숙님은 얼마나 뻔뻔한지 또다시 시댁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버님이 그걸 보고는 어디서 굵은 소금을 가져다 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10억 갚을 때까지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네 말을 믿고 사느니 지나가는 똥개 말을 믿겠다.
아버님은 전처럼 시숙님을 감싸지 않고 소금을 뿌려서 쫓아버리셨어요. 어머님도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시숙님은 저희 집 근처도 어슬렁거리면서 배고프다고 밥 한 끼만 달라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안 하면 시숙님은 평생 정신 못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가족들이 기회를 주고 손 내밀었을 때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뒤늦게 후회해봐야 이미 가족들 다 등 돌린 후에야 정신 차리는 걸 보니까 믿어지지도 않네요. 그때도 정신 차렸다면서 일하는 척하다 아버님 뒤통수를 쳤는데 누가 믿겠어요?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시숙님의 만행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제는 동네 근처도 못 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소문도 빨라서 이제는 시숙님이 이 근처에서 잠시만 있어도 불효자라면서 쫓겨난대요. 그동안 시골이라고 냄새 난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그 무시하던 시골에서 발도 못 붙이게 됐습니다. 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시골만큼 위안이 되는 곳도 없던데 동네 어른들한테 불효자라고 낙인 찍히고 나니까 정말 무섭게 돌변하더군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지낸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벌어서 내 돈 10억 언제 갚냐면서 답답해하세요. 아버님도 다시는 안 도와줄 거라면서 탁자를 내리치면서 말씀하셨고요.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던데 그것도 한계가 적당히 해야 예뻐 보이지 않겠나요? 아무리 내 자식 흠이라도 감당할 수준이 되어야 감싸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장남은 없던 사람이라며 전화가 와도 안 받으세요. 아버님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우연히 받았다가 시숙님 전화인 걸 알고 호통을 치며 말하셨습니다. 뭐야? 10억 갚을 자신 있으면 그때나 나타나. 그전에는 너 내 아들 아니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아끼시더니 한 번 돌아서니 무섭게 돌변하셨습니다. 참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더니 저희 시부모님들을 보면 알겠네요. 이걸 보니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를 70마리나 키우면서 부자였던 아버님은 자식 하나 잘못 키우셔서 말년에 10억이나 다 잃으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시부모님들 마음 많이 추스르고 지내세요. 인생이 참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그렇게 수제였던 시숙님이셨는데 씁쓸하기도 하고요.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고 나니 요즘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 자주 듣던 곳이라서 저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부디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가정에는 평안하기만을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만 보내세요.